장알림과 용골대.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남겨진 삶. 사람은 살아가며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신념을 지키는 길이 되고, 때로는 마음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요. 장알림의 이야기는 그 선택 속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수만 리를 떠난 그의 발걸음, 그리고 그의 선택이 빚어낸 비극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념과 정성을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어떻게 대하고 자신이 가진 신념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이제 장알림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신념,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병자호란 때 중국에서 용골대와 마골대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공했더랍니다. 그렇게 쳐들어온 중국 군대는 결국 우리나라를 휩쓸고 돌아갈 때 3,000명의 궁녀를 데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장안에서 소문난 인물이 있었으니 남자 중에서 외모가 가장 뛰어난 양반이 한림학사였답니다. 성은 장씨라서 장알림이라 불렸고 그의 아내는 서울 장안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용골대가 장알림의 아내를 탐내서 중국으로 데리고 가서 첩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장알림은 당시 인조 임금님도 섬겨야 했지만 아내가 보고 싶어지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자는 마음을 먹고는 작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중국으로 수만 리의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험한 여정을 거쳐 용골대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는데 사람이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잘 먹어야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장알림은 오랜 고생으로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버렸고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소리를 듣고 다가가 보니 그곳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옛 하녀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 하녀는 깜짝 놀라며 장알림을 보더니 그제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장알림과 하녀는 서로 붙잡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하녀가 장알림에게 말했습니다. 아씨님께 가보셔야 합니다. 마침 용골대는 전쟁을 나가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녀의 안내를 받아 아내를 찾아갔는데 장알림은 내심 아내가 기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씨님, 조선에서 한림학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자가 어떻게 여길 찾아왔단 말인가? 그러고는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서 감옥에 가둬라. 장알림은 아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왔건만 차가운 반응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용골대가 돌아오면 자신의 목숨은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저 아내를 한번 보기 위해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종이 이른바 청조세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청조세란 건 아씨가 하는 일을 장알림한테 옮겨 전해주고 장알림에게 몸에 좋은 약을 몰래 가져다 먹이며 살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뜻이지요. 몸종은 장알림에게 끊임없이 좋은 약을 먹여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약을 많이 먹으니 고생하며 병들었던 몸이 점점 좋아졌답니다. 사람이라는 게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굳건해지고 담력도 생기는 법이죠. 장알림도 마음을 다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일생 동안 딱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니 큰 마음을 먹고 잘 이겨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멀리서 대포 소리가 꽝 하고 울렸어요. 몸종이 장알림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용골대가 심리 밖에서 대포를 쏘며 들어오고 있답니다. 장알림은 걱정하며 말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죽을 뿐이지. 잠시 후 또 한 번 꽝 하고 대포 소리가 들리더니 몸종이 말했습니다. 이젠 동구 밖까지 왔습니다. 조금 뒤에는 또다시 대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꽝. 몸종이 말했어요. 이젠 집 앞까지 왔습니다. 서방님, 겁내지 마세요. 설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은 피할 수 없었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장알림의 아내는 용골대가 도착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를 시작했어요. 용골대가 집에 도착하자 그의 갑옷을 벗기고 종들에게 물을 떠오라 해서 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떡과 술상을 차려 권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님께서 가신 사이에 조선국에서 한림학사가 찾아왔습니다. 용골대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찌했소? 아내가 대답했어요.
장군님께서 돌아오시면 처치하시라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용골대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니 참 고맙소. 그런데 용골대가 생각하기에 새가 죽어도 흔적을 남기는데 하물며 조선국의 한림학사로 계시던 분을 죄명을 밝히지도 않고 함부로 죽이는 건 안 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나를 받아서 잔치를 준비했지요. 장한림 마누라가 군사들을 불러 명령했어요. 너는 소를 잡고, 너는 떡을 하고, 너는 술을 준비하고, 너는 나머지 준비를 하라. 그렇게 날짜를 받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잔치날이 다가오니 각 지방 장관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지요. 쉽게 말하자면 지방의 관리들에게 청첩을 돌렸던 겁니다. 아무 날에 파티를 엽니다. 우리 한잔하며 놀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번에 장군님께서 승전하고 돌아오셔서 한잔 내는 모양이다. 그렇게 수천 명이 모였답니다. 장군이 앉는 자리를 대라고 했는데 장대를 준비했어요. 장대는 가령 가마를 하나 놓고 그 위에 앉아도 장대라 했습니다. 용골대가 그 높은 자리에서 말했어요. 옛날에 어떤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항복을 받고 그 나라의 대신에 마누라가 예뻐서 데려와 첩으로 삼았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마누라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수만 리를 찾아왔더랍니다. 그 사람을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잡아 가두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 묵묵부답이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용골대가 그때 장한림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장한림을 대에 올라오게 해 오른편에 앉히고 장한림 마누라는 왼편에 앉혔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국의 장한림이고 이 사람은 그의 아내인데 이제 저의 소첩입니다. 인물이 참 곱지요. 제가 이 여자를 첩으로 삼아 데려왔더니 이 사람이 아내 얼굴 한번 보겠다고 수만 리를 걸어왔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게 옳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를 찾아 먼 길을 온 남편을 죽이겠다고 옥에 가두었답니다. 그래 이 여자를 그대로 놔두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이 여자를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인물이 너무 잘났으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두는 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용골대가 옆에 있던 장도를 번쩍 들어 여자의 목을 치고 말았습니다. 좌중에서는 박수가 터졌지요. 그게 대장이란 겁니다. 대장의 용기라고요. 그 순간 장한림은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죽는구나. 그런데 용골대가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의 아내를 내가 빼앗아 간 것이 미안하오. 그 먼 길을 오며 가졌던 장한림의 마음과 정신은 그저 기막힐 따름이었지요. 그런데 그 시절에 소현세자와 그의 신하들이 중국으로 끌려가고 삼천 궁녀가 함께 끌려가 그곳에서 온갖 수모를 겪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참혹한 살육도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이 와중에 해주 오씨 집안의 오달재가 끌려가던 중에 야 이놈들아 너희같이 무도한 놈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고함을 질러 그 한마디에 모두 풀려나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용골대가 비단 수십 피를 주면서 장한림과 몸종을 풀어주었어요. 용골대가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조선국으로 돌아가면 잘 살 것이오. 당신은 임금을 모시러 오지 않아 충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아내를 보러 왔으니 그 정성은 기가 막히오. 장한림은 조선으로 돌아오던 중 몸종에게 문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재산으로 좋은 남편을 만나 잘 살아라. 나는 서울 장안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몸종을 보내고 장한림은 대관령에 있는 총석정 절로 갔습니다. 거기서 승려가 되어 머물렀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결국 절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 주지가 된 뒤 지방의 소장들이 그 절에 와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장들은 글 공부는 하지 않고 마냥 아내 자랑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한림학사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중국에 우리 마누라를 찾으러 갔다가 죽을 뻔했지요. 여자의 마음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밥상 들고 가면서도 12가지 마음을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혹 있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내 자랑 너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며 집으로 소장들을 보냈어요. 소장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할아버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절의 주지 스님이 옛날에 한림학사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할아버지들이 말했지요. 야야, 한림학사는 그때 마누라 찾으러 갔다가 죽었다. 소장들이 대답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살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말했다니까요. 그렇게 말이 퍼지니 한림학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영감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지요. 좌우간 한번 가보자. 너도 가고 나도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총석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이미 장알림은 호호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겉모습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의 성은 무엇이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중에게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그저 스님일 뿐이지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스님이 바로 장알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장알림일세. 내가 아무개일세. 그렇게 서로 신분을 밝히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제야 예전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영감님들이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함께 울며 옛날을 회상했다고 합니다. 주에 용골대와 장알림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진정성은 끝까지 드러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알림은 아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겠다는 진심으로 수만 리를 걸어갔고 그의 헌신과 노력은 결국 용골대조차 감동시키며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장알림의 헌신은 단순히 외모를 초월해 사랑의 본질과 관계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용골대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장알림의 생명을 존중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과 신념을 지킨 장알림의 행동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용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거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연결고리로 남는다는 점도 이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총석정에서 옛 동료들과 다시 만나고 서로를 알아보고 눈물 흘리며 회상하는 장면은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장알림이 승려로 살며 과거를 내려놓고 조용히 사는 모습은 겸손과 절제가 삶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사랑, 헌신, 용기, 그리고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재치로 함께 살게 된 두 남녀. 선택과 행동이 만드는 삶의 방향.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머뭇거리며 기회를 놓치고 또 누군가는 단호한 결단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이야기 속 여인은 지혜와 용기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로 인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동과 신념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제 미남과 미녀의 만남 속에서 펼쳐지는 갈등과 결단, 그리고 그들이 찾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옛날에는 옛날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는 뜻의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미남과 시골 미녀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온 미남은 나들이를 나온 길이었고 시골 부인은 친정을 다녀와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부인의 빼어난 미모와 단정한 모습이 남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 미남은 그녀를 보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저런 부인과 내가 한번 살아본다면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는 그 부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 보니 그녀는 큰 대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2개나 되는 대문이 하나씩 열리고 닫히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닫혀버려 남자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어가니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 집 바깥마당 한쪽에 있는 오두막에서 한 노인을 보게 되었고 서울 남자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부인이 저 집의 며느리인가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저분은 우리 아씨요. 저는 이 집에 드나드는 하인입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만날 수는 있지요. 제가 우리 아씨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은 종의 집에서 묵었고 아침이 되자 종이 대감댁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아씨, 정말 잘생긴 선비님이 계신데 아씨를 꼭 뵙고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아씨가 말했지요.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대문을 철컥 열어 들어가 보니 정말 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아이고, 오라버니 그동안 저를 잊지 못해서 따라오셨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원래는 바래다 주시고 돌아가시려던 모양인데 날이 저물어서 종의 집에서 머무신 줄도 몰랐네요.
이제 들어오셔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쉬고 가세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사돈간에도 자유롭게 오고 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돈간이라도 부인은 알지 못하고 사이만 알고 지내던 시절이었지요. 사랑채에 가셔서 우리 아버님께 인사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안채로 들어가 우리 어머님께도 인사드리세요. 그렇게 말했지요. 서울 남자가 인사를 마치고 나니 여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매처럼 가까운 사이인데 제 방에 들어오신다고 무슨 탈이 생기겠어요? 인사를 다 하셨으면 제 방으로 오세요. 그렇게 남자가 여인의 방으로 들어갔고 결국 여인은 그 남자를 자기 방에 데려다 남편으로 삼았답니다. 서로 이미 마음이 통한 사이였지요. 그리고 그날 밤을 보낸 후 여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정말 좋은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작은 배를 띄워 연못 가운데 초당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당에 들어가 한 달 동안 쉬다 가세요. 그렇게 남자는 배를 타고 연못으로 들어가 초당에서 한 달을 지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 남편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어느 길목에서 기생첩을 얻어 술 장사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한 달 만에 집에 오는데 오늘이 집에 돌아올 날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한 달 동안 여인과 즐겁게 지내다가 떠나기가 아쉬워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반지를 드리니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자는 어느 주막에 들러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곳에서는 각자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유식한 이야기나 수수께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차례가 되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한 자리 해보시오. 이렇게 말하자 남자는 머릿속에 여인의 생각이 가득 차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여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만난 여인을 따라갔는데 어느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참으로 멋진 집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배를 타고 연못에서 한 달을 지내며 시간을 보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주막 주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러자 서울 남자가 물었습니다. 왜 제 이야기를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막 주인이 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멈췄다가 1시간쯤 지나서 다시 하세요. 잠시 후 주막 주인이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내 여자를 데리고 살았으니 이제 이 여자를 정식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 서울 남자에게 상황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본부인인 저를 술집으로 불러냈다는 건 저를 기생첩처럼 손님들 앞에서 술을 따라도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술 한 잔 돌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자 본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 그렇게 여인이 술 한 잔을 돌리는 중에 그 서울 남자에게 받았던 자기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내어 술잔에 살짝 담갔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그 남자에게 주니 남자가 눈치를 채고 술을 마신 척하면서 반지를 입에 물었다가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배를 타고 초당으로 갔다가 아차 깨보니 꿈이더라. 꿈이었으니 내 손에 반지가 그대로 있구나. 그렇게 말하며 손을 들어 보이니 반지가 그 남자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남편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생첩과 어울리며 나를 외면하고 이혼까지 계획했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댈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외면한 순간 저 역시 당신을 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를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아껴준 이 사람을 제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그녀의 강단 있는 말에 주막 안은 조용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결단력에 놀랐습니다. 이어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조그마한 배와 초당만 제게 남겨주십시오. 그것으로 저는 새 출발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받았던 상처는 연못과 초당 속에서 씻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을 붙잡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남편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녀를 서울 남자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서울 남자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슬프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더니 결국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삶을 바꾸는 법이지. 이렇게 여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당당히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주의 책임 있는 행동은 삶을 변화시킨다.
서울 남자는 여인을 진심으로 대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반면 남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방탕하게 살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 여인은 남편이 자신을 기만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그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선택했다. 삶은 지혜와 단호함으로 개척할 수 있다. 여인은 자신의 지혜와 단호함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당당히 지켰다. 이 이야기는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이유는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지혜 뛰어난 아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지혜로운 판단과 적절한 대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 설화 속 아이는 뛰어난 재치와 지혜로 숙종대왕의 위기를 단번에 해결하며 말의 힘과 판단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똑똑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지혜로운 아이가 어떻게 왕을 돕고 뜻밖의 문제를 해결하며 감탄을 자아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 삶의 교훈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옛날 숙종대왕 시절의 일이에요. 숙종대왕께서 순찰을 나가셨는데 길에서 아이들 5이나 6명이 돌멩이를 쌓아서 담을 만들어 놓고 놀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 같은 게 없었고 수레라는 걸 타고 다녔거든요. 수레를 타고 숙종대왕이 지나가시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놀라서 도망을 갔는데 한 아이만은 꼼짝 않고 딱 버티고 앉아 있더래요. 숙종대왕께서 물으셨죠. 너는 어른이 지나가는데 길을 비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했어요. 왜요? 그러면 성이 수레를 피합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피합니까? 대왕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수레가 성을 피하는 법이지 성이 수레를 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자 아이가 말했어요. 그럼 저는 성을 둘러 앉았으니 당신께서 이 성을 피하고 가셔야죠. 숙종대왕이 그 말을 듣고는 이놈 보통 놈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며 수레에서 내리셨어요. 그러고는 잠시 그 아이가 노는 걸 구경해 보자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그 아이가 다른 아이 하나를 결박해서 끌고 오더래요. 죄인을 잡아왔습니다. 숙종대왕이 물으셨어요. 무슨 죄인이냐?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었죠. 이놈이 임금님의 어머니를 욕보였습니다. 숙종대왕도 크게 웃으셨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놈이 얼마나 기발한 판단을 하는지 한번 보자. 대왕께서 아이를 앉히시고 물으셨어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군은 신의 부요. 신은 민의 분디 임금은 신하의 아버지요. 신하는 백성의 아버지인디 임금의 어머니를 욕했으니 제 할머니를 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이놈을 결박해야 합니다. 숙종대왕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혀 웃으시며 이놈은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고 감탄하셨답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보니 집은 가난하고 홀어머니만 있더래요. 대왕께서 그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시면 3년 동안 그를 가르쳐 훌륭하게 키워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지요. 그러시면 공부 좀 시켜주시겠어요. 그리하여 그 아이는 숙종대왕의 배려로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숙종대왕께서 똑똑한 아이를 데리고 미행을 나갔는데 그날은 날이 저물어서 주막이나 민가 같은 변변치 않은 곳에 머물러야 했어요. 숙종대왕이 한 민가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 안주인이 어찌나 고운지 대왕께서도 장난기가 발동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남편이 없어서 대왕께서 장난삼아 문구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조금 더 가까운 정을 나누고 싶소. 대왕의 말씀을 듣고 안주인이 기가 막혔어요. 아니, 방까지 빌려줬더니 주인에게 이런 무례한 말을 하다니. 안주인은 화가 나서 남편에게 가서 연락을 했대요. 이런 사람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숙종이 있는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도끼를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숙종대왕을 당장 벌하려고 한 거지요. 이때 숙종대왕께서는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내가 왕이라고 밝히면서 사정을 할 수도 없고 이 아이가 총명하니 한번 도움을 받아보자. 그래서 데리고 온 아이를 깨웠어요. 일어나거라. 우리가 곧 큰일 나게 생겼다. 아이가 깨어나서 물었어요. 무슨 일 때문입니까? 숙종대왕이 설명했어요. 이 집 안주인이 어찌나 고운지
내가 장난으로 조금 더 가까운 정을 나누고 싶소라고 했다가 남편에게 걸렸다네. 지금 문은 잠겼고 남편은 도끼를 갈아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가 듣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끼를 갈아서 들어오거든 큰 목소리로 조금 더 가까운 정을 나누고 싶소. 일어나시오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숙종대왕은 아이의 말을 따라했어요. 남편이 도끼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순간 숙종대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정을 나누고 싶소. 일어나시오. 조금 더 가까운 정을 나누고 싶소. 일어나시오. 남편은 도끼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순간 숙종대왕의 이 외침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적으로 남편은 숙종대왕이 자기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이를 깨우기 위해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요? 누굴 깨우는 겁니까? 숙종대왕은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자고 있었는데 도끼 가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깨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장난스럽게 말해본 것이지요. 제가 아이를 깨우느라 방금 외친 겁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가 이불 속에서 막 깨어난 듯한 모습으로 무슨 영문이냐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숙종대왕의 태도에는 특별히 악의가 없어 보였지요. 안주인도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말했어요. 보니 저분이 정말 위험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괜히 방금 소리에 놀라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숙종대왕과 아이를 쳐다보며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말을 조심해 주십시오. 숙종대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오. 아이에게 말을 골라서 해야 하는데 내 농담이 지나쳤소. 당신의 넓은 아량에 감사하오. 결국 남편은 화를 풀었고 안주인은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하며 숙종대왕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숙종대왕은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고 아이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요. 주의. 이 이야기는 지혜와 배움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어린아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배움을 통해 그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숙종대왕이 아이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가르치겠다고 한 결정은 교육이 개인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야기는 겸손한 리더십과 배려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숙종대왕이 직접 수레에서 내려 아이의 놀이를 지켜보고 재능을 인정한 모습은 높은 지위에도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것을 키워주는 사람임을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지혜로운 소금장수.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고 신중함은 삶을 지킨다. 삶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과 만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지나친 욕심과 경솔한 판단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금장수의 이야기는 인간의 순박한 마음과 욕심 그리고 지혜의 부재가 만들어낸 희극적 상황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속임수에 넘어가 반복해서 손해를 보는 모습은 우리에게 신중함과 분별력을 가질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설화를 통해 순간의 욕심이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지혜를 배워보세요. 이제 소금장수와 부잣집 남자가 엮어나가는 좌충우돌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며 삶의 의미를 되새겨봅시다. 본문. 전에 어떤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지 늘 등짐 장사만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등짐 장사라는 건 지게를 짊어지고 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소금을 짊어지고 10리, 20리씩 다니며 팔고 와서 번 돈으로 가족들을 먹이고 살렸다고 해요. 어느 날은 소금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태인면 근방으로 가서 소금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팔고 있었죠.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다 팔지도 못하고 남은 소금을 짊어지고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잔을 마셨다고 해요. 얼큰하게 취해서 신세 한탄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이 집으로 가려면 공동묘지 가운데로 난 길을 넘어야 했대요. 그런데 그곳이 꽤 험해서 쉬운 길이 아니었죠. 궂은 비가 촉촉히 오는 중에 소금을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히히 마이너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또 히히 마이너스 하고 웃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금 장사가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여우 한 마리가 앞발로 해골 바가지를 긁으며 장난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골 바가지를 머리에 둘렀으면 예쁜 각시로 변하고 벗으면 다시 여우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금 장사는 소금짐을 내려놓고 생각했죠. 내 이놈의 작대기로 저 여우를 잡으면 내가 좋은 걸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 작대기로 여우를 때리려 했는데 빗맞아 버렸대요. 그러자 여우는 캥 소리를 내며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다음 날이 되자 소금 한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감곡 쪽으로 장사를 하러 갔어요.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소금 사세요 하고 소금을 팔았는데 그날도 해가 저물어 다 팔지 못했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해가 저물어서 가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는 고민하다가 동네에 부잣집이 있는 걸 보고 하룻밤 묵어 가기로 했어요. 부잣집에 찾아가 주인장, 주인장 하고 불렀더니 머슴이 나왔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를 좀 신세져도 될까요?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금을 파는 장사꾼인데 해가 저물어서 집에 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만 여기서 묵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머슴이 하는 말이 자고 가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 우리 안주인 어르신이 갑자기 아프셔서 집안이 난리도 아니고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소금장수가 말했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당신들이 자는 사랑방이라도 좀 빌려주시면 하루 밤 묵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머슴이 말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소금짐을 외양간 한쪽에 내려놓고 그날 밤 사랑방에 묵게 되었어요. 머슴들이 밥을 먹을 때 소금장수는 남은 밥 한 그릇 얻어먹고는 문 앞에서 잠을 자고 머슴들은 방 안쪽에서 잤어요. 소금장수가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안채에서 정을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가 이렇더라고요. 덩더엉무. 그러다가 양호장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덩닫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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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닫구.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소금장수 이름이 양호장인데 자기 이름을 부르며 양호장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이러는 겁니다. 소금장수가 그걸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건 분명 여우다. 지난번에도 여우를 잡으려다 놓쳤으니 이번에는 꼭 잡아야겠다. 그래서 머슴을 깨웠어요. 잠깐 일어나 보게. 머슴이 대답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할 말이 있으니 좀 일어나 보세요. 밤늦게 자는 사람을 왜 깨우십니까? 피곤한데? 결국 머슴이 일어났고 소금장수가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안에 가서 주인 아드님께 제가 잠깐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슴이 주인 아들을 데리고 오자 소금장수가 말했어요. 내가 누구냐면 등짐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이 방에서 여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아프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인 아들이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오늘로 사흘째 아프신데 갑자기 배가 뒤틀려서 죽을 것처럼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쳐보니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해서 정을 읽으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소금장수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당신 내 방에서 여우를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여우를 잡으면 당신 어머님께서 씻은 듯이 병이 나으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제 말을 믿고 따라주세요. 그러자 주인의 아들이 성을 내며 말했죠. 이 정신 나간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점쟁이가 와서 정을 읽고 있는데 너는 여우를 잡는다느니 뭐니 하며 소리를 지르고 도대체 무슨 짓거리야. 그냥 조용히 자고 가지 못할까? 누가 내 말을 믿는다고 그래. 그러자 소금장수가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밤 당신 내 방에서 여우를 잡지 못하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대신 제가 여우를 잡으면 당신은 저에게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내가 천석을 주겠다. 정말로 천석을 줄 겁니까? 아니, 천석은 너무 많고 돈 100냥을 드리겠다. 100냥을 정말로 주실 겁니까? 그럼 100냥을 꼭 주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여우를 잡지 못하면 너는 내 목숨을 내놔야 한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기약을 문서로 쓰고 나서 소금장수가 말했죠. 당신네 식구들은 모두 방에서 나오고 방 가운데에 숯불을 피워서 고추를 한 주먹 넣어 매운 연기가 나게 해주세요. 아무도 방 안에 남지 말고 정을 읽는 사람만 남겨두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우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은 가족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방 안에 숯불을 피우고 고추를 한 주먹 넣었어요. 매운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도 점쟁이 노인은 장구를 치며 양호장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덩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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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귀에는 정을 잘 읽는 것처럼 들렸지만 소금장수 귀에는 자기 이름을 부르며 여우가 장난치는 소리로 들렸죠. 그래서 소금장수는 확신했어요.
이놈은 분명 여우다. 지난번에 놓친 여우가 여기 와서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소금 장수는 작대기를 들고 문 앞에서 대기했어요. 방 안에서 점쟁이가 계속 장구를 치며 덩덕구 덩덕구 소리를 내는 가운데 고추의 매운 연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점쟁이가 재채기를 하더니 여우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우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소금 장수가 작대기로 여우를 쳐서 잡았고 여우는 마루 아래로 떨어졌어요. 보니 여우가 분명했죠. 그 여우를 잡자 아프다고 하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이고 내 배가 씻은 듯이 나았다 하며 기뻐했어요. 주인은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해서 생각했어요. 정말 귀신이 탐복할 일이다. 점쟁이가 와서 정을 읽다가 여우를 잡고 나니 어머님이 나으시다니 말이다. 참 이상한 일이야. 주인은 소금 장수와의 약속을 떠올리고 말했어요. 약속했으니 돈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부자로 사는데 돈 100냥 정도야 문제도 아니죠. 다음날 아침 주인은 돈 100냥을 소금 장수에게 주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소금 장수에게 물었죠. 대관절 당신은 무슨 방법으로 그 여우를 잡은 겁니까? 예, 다른 게 아니라 이 작대기 바로 이것으로 여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작대기로 여우를 잡았단 말입니까? 예, 이 작대기가 여우를 잡으려면 먼저 찌르르 소리를 냅니다. 소리만 나면 여우를 두드려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셨군요. 아, 그 작대기 참 신기한 작대기입니다. 신기하고 말고요. 이 작대기로 제가 먹고 삽니다. 우리 식구가 9이나 되거든요. 그럼 그 작대기를 저에게 팔 수 없겠습니까? 아니요. 이 작대기로 우리 9 식구가 먹고 사는데 팔 수 있겠습니까? 안 팔아요. 아이, 그 작대기를 저한테 파세요. 안 판다니까요. 제가 10냥을 드리겠습니다. 허허, 10냥? 당신은 10냥만 알아요? 우리 식구 9 식구가 이 작대기 덕분에 먹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결국 가격이 100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하여 소금 장수는 작대기를 100냥에 팔고 200냥을 받았죠. 남은 소금은 전부 주인에게 주었어요. 200냥을 짐에 담으니 소금 짐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200냥을 손에 넣은 소금 장수는 그 돈으로 넉넉하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작대기를 산 부잣집 남자는 다음 날부터 산을 돌아다니며 여우를 잡겠다고 이리저리 다녔답니다. 하지만 개 똥구멍도 못 보듯 여우는 잡히지 않고 작대기는 울지도 않았죠. 작대기가 울어야 여우를 잡는데 작대기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니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동생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태인읍 연정리쯤 되는 곳이었다고 해요. 매제네 집에 들르자 평소 같으면 동생도 매제도 소금 장수를 반갑게 맞아주곤 했는데 그날은 좀 달랐답니다. 처남 오셨습니까? 오빠 오셨어요? 이렇게 서로 반갑게 맞이하던 동생과 매제가 그날은 뭔가 좀 달랐어요. 부잣집 남자가 물었어요. 매제, 오늘 왜 기분이 나빠 보이는가? 매제가 대답했죠.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부잣집 남자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응, 나도 오늘 저녁엔 이 작대기로 여우를 한 마리 잡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녁밥을 먹었어요. 그 집에서는 저녁에 정을 읽기 위해 떡을 하고 이것저것 장만하느라 야단법석이었어요. 처남 매제간의 방에서 술도 마시고 저녁밥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부잣집 남자가 한마디 했어요. 어이 매제. 예. 나 오늘 저녁엔 여우를 한 마리 잡으려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 밤 자네 방에서 여우 한 마리를 잡겠다니까. 여우를 잡는다뇨? 그게 뭔 소리십니까? 여우를 잡는다는 게 자네는 내 말만 들으라고. 여우를 잡으면 노사둔 병도 나을 거라네. 그러니까 여우 잡는 걸 보기나 해. 형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단골 무당이 와서 굿하고 있는데 여우라니요. 부잣집 남자가 대답했어요. 아이, 단골 무당이고 뭐고 여우를 잡는다니까 한번 보라고. 처남이 여우를 잡는다는 말을 듣고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부잣집 남자는 오늘 밤 내가 여우를 잡을 거니까 이따 정을 읽다가 내가 나오라고 하면 방에 있는 사람들, 자네 아들들이고 누구고 다 데리고 나오게. 그리고 문 앞에 고추불만 피워놓고 정 읽는 무당만 남겨둬. 그러면 내가 여우를 한 마리 잡겠네. 동생이 대답했어요. 오빠가 어찌 그런 말씀을 느닷없이 하십니까? 오빠 참 정신이 없으시네요. 단골 무당이 와서 굿하고 있는데 무슨 여우를 잡는다 하십니까? 동생, 내 말만 들으면 된다니까. 부잣집 남자는 동생을 설득했고 결국 동생도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랐어요. 고추불을 슬그머니 피워놓았죠. 단골 무당이 정을 읽으며 굿을 하고 있었는데
고추 매운내가 나기 시작하니 무당이 기침을 콜록콜록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을 열고 나오는 무당을 소금장수가 작대기로 후려쳤어요. 그런데 잡아놓고 보니 무당이었어요. 매제가 소금장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날까지 죽이려 했느냐? 사람을 죽여놨다. 동생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오빠가 느닷없이 와서는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우리 살림까지 망치려고 하느냐.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미 사람을 때려놓았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부잣집 남자는 그날 밤 도망치듯 떠나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외쳤다고 해요. 그런데 부잣집 남자가 생각했어요. 이 작대기를 가지고 여우를 잡겠다고 해놓고 결국 이렇게 매제 집안까지 못 살게 해놨구나. 오늘 저녁엔 양호장 놈한테 가서 이 작대기를 돌려주고 돈 100냥을 받아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양호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양호장은 소금장수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양호장은 집 뒤 감나무에 떡을 골고루 만들어 붙여놓았는데 떡을 빨간색, 노란색 등 색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며 밥은 먹이지 않고 꿀만 먹여 키웠답니다. 강아지가 꿀만 먹어서 똥도 달달했어요. 양호장은 실험 삼아 강아지를 데려다가 떡을 대접에 담아놓고 꿀을 찍어 먹여봤는데 정말 달디달더랍니다. 양호장은 됐다 싶었죠. 그러고는 부잣집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서야 부잣집 사람이 양호장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양호장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어요.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방으로 안내하자 부잣집 사람이 말했어요. 저기 양호장님, 당신이 사람을 속이는 것도 유분수지 이 작대기가 여우를 잡는다더니 에이 여보세요. 이 작대기가 무슨 여우를 잡습니까? 작대기 값을 100냥이나 받아놓고 나는 매제네 집에서 여우를 잡으려다가 단골 무당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 매제가 못 살게 됐어요. 내 잘못이긴 하지만 이 작대기 값을 돌려받아야겠으니 돈 100냥을 내놓으세요. 작대기 다시 돌려줄게요. 양호장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우를 못 잡으셨습니까? 부잣집 사람이 대답했어요.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니며 여우를 잡으려 했는데 이 작대기는 울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제네 집에 가서 작대기를 가지고 정익는 무당을 때렸더니 사람이었습니다. 양호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여보세요. 이 작대기가 쩌르르 울면 여우를 잡는 거지 작대기가 울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쳤으니 당연히 사람을 잡을 수밖에요. 뭐 그렇다 쳐도 당신이 우리 집에 왔으니 떡과 꿀이라도 좀 드시고 가시죠. 양호장이 하인에게 말했어요. 머시기야 저 뒤에 떡나무에 가서 떡 한 대접 떠오고 꿀 먹던 강아지도 좀 데리고 와라. 부잣집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대체 떡나무라니 무슨 말인가. 창문 틈으로 몰래 엿보니 집 뒤 감나무 같은 곳에 떡이 빨갛고 노랗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랍니다. 양호장의 부인이 대접 2개를 들고 와서 떡을 따더니 대접에 담아 들고 들어오더랍니다. 부잣집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집 참 별난 집이네. 대체 떡나무가 다 있는 집구석이 다 있나? 그렇게 떡을 담은 대접 2개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호장이 저기 아무개 댁, 그 꿀강아지를 좀 이리 들여오세요. 부인이 꿀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가 방에 들어오더니 똘똘똘똘 돌아다녔죠. 양호장이 몽침 2개를 준비해서 강아지의 배를 꼭꼭 눌렀더니 똥이 보글보글 대접으로 나왔어요. 양호장은 대접을 받더니 떡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우리 꿀강아지요. 이건 똥이 아니라 꿀입니다.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자신도 떡을 찍어 먹었어요. 그러자 부잣집 사람도 떡을 하나 집어들고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찍어 먹었는데 정말 달디달더랍니다. 부잣집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집 참 별난 집이네. 떡나무도 있고 꿀강아지도 있다니. 대체 무슨 집구석이 이렇단 말인가. 부잣집 사람은 떡 한 대접을 거의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저 떡나무하고 꿀강아지도 좀 파시겠습니까? 양호장이 대답했어요. 에이 여보세요. 당신이 작대기를 팔라고 해서 제가 팔았더니 작대기로 여우를 잡겠다고 하더니 결국 사람을 때려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떡나무하고 꿀강아지까지 달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부잣집 사람이 말했어요. 그럼 떡나무는 못 가져가도 꿀강아지라도 파세요.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한번 불러보세요. 한 냥에 주시겠습니까? 한 냥에 팔겠습니까? 이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밥만 먹여도 꿀이 나오는데 한 냥에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럼 10냥은 어떻습니까? 10냥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가격이 차츰차츰 올라가 결국 100냥까지 올라갔어요. 부잣집 사람은 100냥을 주고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떡을 좀 만들어봐요. 떡을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찍어 먹어봤더니 정말 꿀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강아지에게 밥만 먹였더니 꿀이 아니라 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새사돈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부잣집 사람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새사돈도 왔으니 오늘 저녁엔 인절미라도 좀 만들어봐요. 인절미를 두말했죠. 이런 날에는 집 식구들도 먹고 새사돈에게도 주려고 인절미를 만들자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새사돈을 저녁에 딱 앉혀놓고는 말했어요. 사돈 오셨으니 우리 꿀강아지가 낸 꿀이나 조금 드시고 가세요. 그러고는 인절미를 한가득 가져와 아랫목에 두고 강아지를 몽침으로 눌러 대접에 꿀을 짜냈어요. 꿀이 조청처럼 노릇노릇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 안에 똥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그걸 대접에 올려놓고는 새사돈에게 말했죠. 사돈,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자기가 먼저 맛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새사돈이 떡을 찍어 먹어보니 구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새사돈은 화가 번뜩 나서 소리쳤죠. 어떻게 똥을 먹이냐고. 사돈한테 똥을 먹이다니. 부잣집 사람도 한번 찍어 먹어보니 진짜 구린내가 진동했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번에도 양호장에게 속았구나. 참 기막힌 일이었죠. 결국 이튿날 부잣집 사람이 강아지를 들고 다시 양호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양호장은 그가 올 것을 예상했는지 집이며 감나무며 전부 정리하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더랍니다. 집은 텅 비어있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부잣집 사람은 작대기 값 200냥, 강아지 값 100냥을 날리고 새사돈에게 똥을 먹여버리고 매제 집안도 못살게 만들어놨고 양호장은 그 돈 300냥을 들고 새로 이사간 곳에서 자식들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부잣집 사람은 다시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겠다며 살았다고 해요. 주에 소금장수 이야기는 욕심과 신중함 그리고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부잣집 사람은 욕심과 무분별한 판단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또한 꿀강아지와 떡나무의 유혹에 넘어가 돈과 신뢰를 모두 잃으며 순간의 이득에만 집착한 결과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나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하며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소금장수와 부잣집 사람의 좌충우돌 이야기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해프닝을 넘어 삶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건달 남편 구한 지혜로운 아내,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대처의 중요성.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지혜와 판단력입니다. 때로는 운명 같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 설화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무책임한 남편과 가정을 위해 발휘한 뛰어난 판단력과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책임을 방기한 남편을 위해 부인이 보여준 헌신과 결단력은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지요. 그녀는 남편을 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모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 끈기 있는 노력,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정을 지켜낸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본문. 그저 어느 정승이라고 하자. 정승이 무남독자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다른 자식은 없었던 기라. 이 아들을 키우면서 점을 봤는데 세상에 밥풀 하나라도 붙어있는 복이 없는 거라. 여기 조사 나온 우리 학생들처럼 뭔가 복이 줄줄 흘러넘쳐야 하는데 밥풀 하나 붙은 게 없어. 복이 없다 보니 정승이 걱정했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가정이 말하자면 1000석 정도 되는 재산인데 이게 언제 어느 때 나라가 버릴지 모르겠다. 이 가정을 잘 거닐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며느리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 자부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는 정승이 말을 타고 길을 나섰어.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말 타고 다녔지. 거리로 나가보니 어느 마을이 보이더라. 우리 마을 같은 신사마을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소래질 같은 마을이었어.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 웬 아가씨가 머리를 느긋하게 따묻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온 거야. 그래서 물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물 좀 주시오. 하고 말했지. 아가씨가 쳐다보더니 물을 주는 거야. 정승이 그 아가씨를 보고 생각했지. 복이 많고 이 아이면 우리 재산을 거느릴 수 있겠다. 물 한 그릇을 얻어먹고 나서 집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아가씨는 낯선 사람이니까 대답만 하고는 그냥 가는 거야. 그 아가씨가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가 봤지. 본께네 아주 보잘것없는 온팽이 집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 집을 알아내고 정승은 자기 비서들에게 명령했어. 그 집 아이를 우리 아이와 혼사를 맺도록 해보라. 결국 혼사가 이루어졌어. 그 며느리를 데려다 함께 살면서 정승은 아들에게 사회 물정을 빨리 익히라고 했어. 사회 물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들을 이웃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게 했어. 그 장사는 포목 장사였지. 지금 말하자면 서울 쪽에서 평양 쪽으로 보부상처럼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게 결국 아들을 따라 보내는 거라. 그런데 우리 학생들, 평양하면 뭐가 유명하지? 기생이요? 그렇지, 잘 안 해. 기생이지. 아버지가 말하길 평양에 가면 다른 건 몰라도 기생은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이웃 사람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는데 천하 없이 기생에는 관심도 없고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만 행동했어. 두세 번 정도 기생을 안 보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도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옆을 딱 보니 이건 뭐 호화롭고 찬란한 기생들이 있는 거라. 지금은 우리도 익숙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기생들이 입술에 새빨간 연지를 바르고 다녔어.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대구에서 입술 빨갛게 바른 사람을 보면 매구가 고령에서 대구까지 왔단다라고 했지.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그때 기생들은 더 화려했거든. 그렇게 화려한 세상을 처음 본 거라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나중에는 그만 기생들에게 접근하게 되었지. 그러다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기생에게 빠져들었어. 나는 그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재산이 기생집으로 다 넘어가 버렸다는 거야. 그러는 동안 그의 부인은 집에서 혼자 자녀들을 거느리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밤 부인이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 담벼락 너머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야. 조용히 들어보니 글 읽는 소리가 너무 맑고 또렷해서 부인이 생각했지. 저 글 읽는 저 총각은 그냥 세상을 살 사람이 아니다. 뭔가 큰일을 할 사람 같다. 그 후로 그 며느리가 되는 여인은 담벼락 너머에서 글 읽는 총각을 보며 생각했어. 옛날에는 담이 돌로 쌓여 있었으니 그 경계 너머에 칠성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를 올렸단 말이야. 한밤중 12시쯤 되면 목욕 재개하고 소복을 입고 나가서 기도를 드렸어. 어떻게 비느냐 하면 담벼락 너머 옆집 총각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서울에 가서 진사급제를 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밤마다 절을 7번씩 하며 기도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그 총각이 밤에 소변을 보러 나갔다가 가만히 본께 옆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무슨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라. 이상하다 싶어서 담벼락 너머를 내다보니 그 며느리가 담벼락 너머에 대고 자기 이야기를 하며 기도를 드리는 거라. 담벼락 너머 옆집 총각, 이번에 서울에 가면 진사급제를 해주십사. 그렇게 비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 과거를 볼 날짜가 되어 서울로 떠났어요. 예를 들어 우리 권빈쯤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려면 천안 삼거리 근처 능수거들 있는 곳에서 쉬게 되는데 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자나무 곁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때 웬 총각 하나가 나타났어요. 꼭 몽달 총각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몽달 총각이 물었어요. 어디 가요? 서울 과거 보러 갑니다. 그러니 몽달 총각이 말하길, 요놈 봐라. 과거는 어제 끝났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나는 날짜가 내일 모레라 생각하고 왔는데 어찌 과거가 끝났다니요? 과거가 끝났다면 운자는 뭐였소? 그러자 몽달 총각이 말하길, 나는 수중박골에 삽니다가 운자였다는 거라. 수중박골이라는 것은 물속에 산다는 뜻이지요. 이 옆집 총각은 과거가 끝났다지만 일단 서울 과거장으로 갔어요. 그래 서울 과거장에 들어가 보니 과거가 끝난 게 아니고 자기가 날짜를 옳게 맞춰온 거예요. 그래 과거를 보려고 문제를 딱 봤는데 그 몽달 총각이 가르쳐준 수중박골 산다 운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라. 다만 그 몽달 총각이 자기도 운자의 마지막 부분은 모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옆집 총각이 나름대로 끼워 넣었는데 과거장에서 그 운자를 본 시험관들이 말하길, 이거는 사람이 해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귀신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알아낼 재주가 없는 글이다. 그래 옆집 총각이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었고 그 암행어사가 바로 박문수 박어사였어요. 그래 그 사람이 박문수 박어사였는데 암행어사를 마치고 집까지 내려오게 되었어. 그가 집에 도착해 옆집 부인을 보고 물었지. 당신은 왜 나를 과거에 합격하라고 그렇게 빌었소? 어찌 그리 정성을 다했소? 그러자 부인이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많던 재산을 평양 기생집에 다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과 힘겹게 살아가야 했으니 정말 딱했어요. 옆집 도령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지만 과거에 합격하면 계급이라도 하나 주셔서 제가 그 평양집을 찾아가 남편도 데려오고 재산도 되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박어사가 곧바로 계급을 주었어. 순사 계급을 줘서 부인에게 명령을 내렸지. 부인은 남장을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갓을 쓰고 말 한 피를 받았어. 그렇게 평양 기생집으로 향했지. 그때 남편은 이미 그 많던 재산을 기생집에 다 바치고는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어. 마당쇠가 됐어요? 그렇게 남편은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던 거야. 부인이 순사의 모습으로 청에 딱 앉아서 말했어. 여보게, 마당 쓸고 있는 사람.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지. 예. 옛날 순사는 부장 칼을 차고 깃발을 날리며 위세가 대단했거든. 그래서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 예, 송구스러워서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부인은 평양 기생집 주인을 불러 말했어. 여보게, 저 마당 쓸고 있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 기생집 주인이 사연을 숨길 수 없어 이야기했지. 갈 데가 없어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어찌 돼서 오도 갈 데가 없는 거냐. 입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그 남자를 불러다가 다그쳤지. 이놈, 바른 대로 말해라. 너도 사람이면 사지가 멀쩡한데 처자식도 있을 법한 놈이 내 재산은 어디에 갖다 바치고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모든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 제가 포목 장사를 하다가 이 집에 들어와 기생에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재산을 다 여기다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사는 호통을 쳤지. 그 기생 주인을 불러서 큰 소리로 말했어. 빨리 짐을 싹 챙겨라. 여기 있던 건 못 줄 망정 본전이라도 다 돌려줘라. 재산을 싹 챙겨서 그 집으로 가져가서 제대로 살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말 한 필과 돈을 챙겨서 의복까지 단장하게 갓을 씌워서는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냈어. 너희 집에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보내고는 순사였던 부인은 재빨리 돌아와 옷을 벗고 원래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지. 농안에 순사복을 정리해놓고는 앉아있는데 한참 지나 대문 소리가 쾅쾅 나더니 남편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집에 사람이 있나?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마중이라도 나와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남편이 투덜거리며 들어오면서 소란을 피웠지. 세상에, 집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야. 남편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왔어. 자칫하면 맞을 판이라 부인이 말했지. 아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저 평양 다녀오느라 집안이 이렇게 되었소. 남편은 믿지 못하며 말했어. 그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 어디 평양을 갔다 왔단 말이야. 증거가 없으니 남편은 믿으려 하지 않았지. 그래서 부인이 농문을 탁 열더니 순사복을 꺼내와 그 옷을 입었어. 내가 당신을 이렇게 구해줬소. 그제야 남편은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했어. 결국 남편은 무릎을 꿇고 말했지.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마님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기생집에서 다 돌려받아 본전을 채우고 남편과 부인은 다시 평안히 잘 살았다고 하더라. 주에. 이 이야기는 위기 상황에서 지혜와 용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인은 무책임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버린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순사로 변장해 평양까지 찾아가 남편을 구하고 재산을 되찾아온 그녀의 행동은 위기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남편이 기생에 빠져 가정을 버렸음에도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습니다. 옆집 총각이 과거에 급제하도록 밤마다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섰던 그녀의 모습은 행동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야기는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남편의 태도도 보여줍니다. 부인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남편은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다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부인의 끈질긴 노력과 신념은 남편을 구하고 가정을 재건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설화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주도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태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난한 며느리의 지혜.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집은 시아버지와 남편 둘 다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놀기만 하는 집안이었어. 며느리가 보니 답답하더란 말이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하루는 단호하게 말했어. 아버님, 여보, 그냥 놀지 마시고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돌이라도 하나씩 주워오세요. 빈손으로 오면 밥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
돌을 가져오라니 돌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밥 먹고 살려면 며느리 말을 들어야 했기에 할 수 없이 밖에 나갔다가 작은 돌이라도 하나씩 주워서 뒤뜰에 쌓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돌무더기가 점점 커졌어.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안 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돌무더기가 빛을 내기 시작한 거야. 밤이 되면 돌무더기에서 환한 빛이 나오니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저 집 돌무더기에서 빛이 나네. 금이 들어있나 봐. 뭔가 대단히 귀한 돌인가 보다. 그중 한 앞집 사람이 욕심을 냈어. 그 사람은 곡식 창고에 나락이 가득한 부자였거든. 그래서 시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지. 이보게, 내가 곡식 창고에 나락 한 고방 있는데 그 돌무더기랑 바꾸대. 우리 집에 나락은 많으니 자네도 먹고 살아야지.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얼씨구나 하고 며느리에게 달려가 물었지. 며느라, 앞집에서 곡식 한 고방을 준다는데 우리 돌무더기를 바꿔도 될까? 며느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그럼요, 바꿉시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집에서 수나락 한 가마니 내놓고 우리 돌무더기에서 숫돌 하나 내놓고 이렇게 바꿉시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전했고 거래는 성사되었어. 그렇게 돌무더기는 통째로 앞집으로 넘어갔고 대신 집안에 귀한 수나락이 들어왔지. 그런데 앞집 사람은 돌무더기를 가져가 쌓아두고 보니 아무리 기다려도 빛은커녕 금 한 조각도 나오지 않더래. 그저 평범한 돌덩이였던 거야. 앞집 사람은 분통을 터뜨리며 외쳤지. 이게 뭐야? 내가 속은 거잖아. 하지만 이미 돌무더기는 그 집 것이 되었고 며느리의 집은 수나락 덕분에 풍족하게 농사를 짓고 살림이 번창했단다. 그렇게 며느리의 지혜 덕분에 집안은 부자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감탄했어. 저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 가난한 집을 번듯하게 만들었어. 시아버지와 남편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지. 며느라, 우리가 내 덕에 잘 살게 되었구나. 이제부터는 너 하는 말 다 듣겠다. 그 후로도 며느리 덕분에 집안은 더욱 번창했고 사람들은 이 집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 며느리 하나 잘 들어서 집안이 흥했네. 저 집 돌 하나가 금보다 귀했구먼. 주에.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 먼저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돌을 모으는 행동이 결국 그들의 집의 가치를 가져왔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느리는 돌무더기의 가치를 활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 또한 겉모습에만 집착하면 진정한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를 준다. 앞집 사람은 돌무더기에서 나오는 빛에만 집착한 나머지 돌 자체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태도가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강조한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며느리의 말을 따라 꾸준히 행동한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지혜롭게 기회를 활용하며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또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공과 행복을 얻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